안녕하세요. BGCTI 참가팀 BBC입니다. 저희 팀은 식물 과탈다 크리스톨 플로라 발 메탄올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와 해당 추출물이 어떠한 원리로 항염증 효능을 가지는지에 대한 분자적 기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어떠한 연구를 진행했는지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염증이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염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염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질환 혹은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염증, 즉 inflammation이란 원래 유해한 자극에 대한 신체의 면역 반응입니다. 염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의 침입, 괴사된 세포, 손상된 조직 등 유해한 자극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물질들을 제거하고 조직을 복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염증은 1차적으로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염증이 만성화되어 지속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 chronic inflammation은 오히려 정상적이던 조직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자가 면역 질환, 암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발병을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적인 염증을 겪는 환자들은 염증의 발생을 억제하고 조직의 손상을 치료할 다양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항염증 효능을 가진 합성의약품 혹은 천연물 신약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의 특성상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장기 복용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약물이 필요한데요. 화학성 합성 제제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즉 단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효과가 좋고 문제가 없지만 만성질환처럼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 소화부작용, 저산증, 알러지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물 유래의 항염증 약물의 경우 질환이 발생하기 이전 혹은 질환이 발생한 이후에도 복용할 수 있는 등 장기 복용이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습니다. 또한 단일 성분이 아닌 복합적인 성분으로 구성되어 여러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천연물 신약 혹은 보조적 치료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는 새로운 항염증 소재로서 과탈다 크리스톨 플로라 발이라는 식물 추출물을 연구하고 항염증 효능을 분자적, 동물 모델적으로 규명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과탈다 크리스톨 플로라 발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작물로 콜롬비아 지역에서 기원하여 안데스, 퍼시픽, 시에라 네바다 데 산타 지역에 걸쳐 널리 자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식물은 어떠한 효능도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들과 다른 종, 지너스는 같고 스피시스는 다른 과탈다 스페시오사 림이 전통적으로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감기, 상처 치료, 염증 제거 등을 위해 사용해 오면서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클루를 바탕으로 GVME, 즉 과탈다 크리스톨 플로라 발의 항염증 효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팀이 수행한 연구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크게 세포의 수준에서 분자적 기준을 연구하는 인비트로 연구와 위험에 걸린 쥐 모델을 활용하여 항염증 효능을 생물체에 직접 실험하는 인비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세포 수준에서 어떠한 원리로 분자적 기준을 연구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염증을 유도하는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 유래 APS와 면역세포의 TLR4가 만나 발생하는 염증 반응은 다양한 세포 내 신호 전달을 통해 일어납니다.
TLR과 LPS가 만나게 되면 다양한 시그널링 프로틴들이 순차적으로 인산화되어 신호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전사인자인 NF-kappaB와 다양한 전사인자들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특히 전사인자인 NF-kappaB는 염증성 인자를 코딩하는 유전자들의 전사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생성된 mRNA들이 단백질로 트랜슬레이션되어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 및 NO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신호 전달의 가장 하위 단계인 NO 레벨 측정부터 거꾸로 올라가며 mRNA 레벨에서의 염증 인자 확인, 전사인자 레벨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프로틴 레벨에서 시그널링에 관여하는 인자들의 인산화 여부까지 전 과정에 걸친 분자적 작용을 실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GVME가 타겟하는 분자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NO와 mRNA 레벨에서는 항염증 효능이 나타났는데 트랜스크립션 레벨에서는 항염증 효능이 없다면 GVME는 mRNA 생성을 억제하여 NO 레벨을 줄이는 기작을 가진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타겟 분자를 찾아내고 난 후에는 해당 분자가 타겟이 맞는지 재검증하기 위하여 세사, 오버익스프레션 어세이 등등을 진행하여 최종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세포 수준이 아닌 위험이 유도된 실험지 모델에 GVME를 복용시켜 항염증 치료제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 효능을 검증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포 수준에서 항염증 분자적 기작을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아래 단계, 즉 하위 단계인 NO 레벨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매크로페이지 셀 라인인 로우 264.7셀에서 50, 100, 150 마이크로그램 per ml의 컴파운드를 사전 처리한 후 LPS를 처리하고 염증 반응으로 NO가 충분히 발생하도록 24시간 동안 인큐베이션 해줍니다. 이후 그리스 에이전트를 통하여 NO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염증을 일으키는 NO의 발생량이 컴파운드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항염증 효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O 레벨을 측정한 이후 다음 스텝은 GVME가 세포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TT 어세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전에 NO 어세이를 수행했던 매크로페이지 셀 라인인 로우셀과 면역세포가 아닌 일반 세포인 휴먼 엠브리오닉 키드니 셀인 HEK293T셀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셀 라인에서 100, 150 농도에서 모두 셀 바이어빌리티가 75% 이상으로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mRNA 레벨에서 염증 인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GVME를 처리하고 LPS로 6시간 동안 염증을 유도한 로우셀에서 mRNA를 추출하고 이를 RT-PCR로 증폭하여 전기용동을 내린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컴파운드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IL-1베타, 아이노스, 폭스2, TNF-알파 등의 발현이 LPS를 처리한 포지티브 그룹에 비해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계인 mRNA의 전자를 일으키는 트랜스크립션 팩터 레벨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핵 293T셀에 염증을 촉진하는 MyD88 혹은 트리플을 포함한 진을 넣어주고 동시에 염증성 전사인자인 NF-kappaB와 그 하위 루시페레이즈 진이 전사되도록 코딩된 벡터를 트랜스펙션 해줍니다. 이후 특정 농도의 GVME를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인큐베이션한 뒤 루시페레이즈 어세이로 전사인자에 대한 액티비티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프를 볼 수 있듯이 GVME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MyD88, 트리프에서 모두 염증성 전사인자인 NF-kappaB로 매개되는 염증 반응이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사인자인 NF-kappaB의 루시페레이즈 액티비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 단백질의 인산화 레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증 반응에서 신호 전달 단백질들은 순차적으로 인산화되며 활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5분, 15분, 30분, 60분에서 신호전달 단백질 중 하위 시그널링을 담당하는 AKT와 아이카파비 알파 레벨의 인산화를 컴파운드를 처리한 그룹에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위 신호전달 단백질들의 인산화가 감소됨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위에 있는 단백질들의 인산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단백질들과 마찬가지로 웨스턴 블롯을 통해 실험을 해본 결과 가장 상위에 있는 단백질인 싹과 식의 인산화 역시 컴파운드를 처리하였을 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인트로덕션에서 설명드린 대로 싹은 TLR4와 LPS의 염증 반응의 시그널링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즉, GVME가 싹의 발현을 줄인다는 것은 GVME가 싹을 타겟팅하고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그 아래의 염증 시그널링도 모두 줄이고 항염증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로써 저희는 GVME의 분자적인 타겟과 항염증 효능의 기작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인비트로 연구를 통해 실제 싹이 타겟이 맞는지 확실히 재검증을 해보고자 두 가지 추가적인 실험 역시 진행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싹 오버 익스프레션 어세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세포는 싹을 다양한 시그널링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험을 했을 때 세포 내에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엔도제너스한 싹이 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줄이고자 싹을 직접 세포 너브로 과하게 넣어주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양보다 과도 발현시킨 뒤 다시 GVME를 처리해 효능을 확인해 봅니다. 그 결과 확실히 포스포싹, 즉 싹이 인산화된 형태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엔도지너스한 싹의 영향 없이 실제 싹이 인산화가 감소하는지 타겟심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검증을 위해 사용한 실험은 세사입니다. 단백질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구조적인 변성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일 단백질을 가열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 구조가 빠르게 변성되어 점점 검출되는 양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특정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 혹은 물질과 결합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온도에 따라 변성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스테빌리티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싹이 실제로 GVME와 상호작용한다면 싹을 단일로 가열하는 것보다 GVME를 처리하였을 때 싹이 훨씬 천천히 변성되고 분해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42도부터 65도까지 온도를 올리며 싹의 웨스턴 블렌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GVME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싹이 훨씬 천천히 분해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재검증 절차를 통해 GVME가 싹과 결합하고 앞선 결과처럼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효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비트로 연구는 GVME가 싹을 타겟하고 있는, 즉 싹이 타겟 분자임을 확실히 증명해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포 수준에서 인비트로 연구로 분자적 타겟을 알아냈다면 이제는 실제 동물 모델에 이를 적용하여 실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험한 쥐는 바로 게스트리티스, 위염을 가진 쥐 모델입니다. 위염은 20세기 들어와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며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환자의 수가 더욱 늘고 있는 현대인들의 질환입니다. 이러한 위염에 실제 GVME가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염 쥐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쥐를 하루 정도 절식시켜 줍니다. 다음 날부터 8시간 간격으로 이틀 동안 GVME를 구강으로 투여해 줍니다. 이틀이 지나면 에탄올에 녹인 HCl 염산 용액을 쥐에게 구강 투여하고 1시간 동안 인큐베이션 시켜줌으로써 GVME를 복용한 위염쥐 모델에서 위염이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이제 쥐의 위염을 유도한 게스트리티스 모델에서
항염증 효능이 있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앞서 쥐에 3차례 지무에미를 복용시킨 뒤 위염을 유도하고 1시간 이후 쥐의 위를 해부하여 위에서 염증으로 손상된 조직의 크기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화면상에서 검게 보이는 부분이 염증으로 인하여 조직 손상이 발생한 부위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브에미에 복용 없이 HCL만 복용한 그룹에 비해 지브에미를 복용한 그룹에서 위에서 훨씬 적은 크기의 레이전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브에미가 위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위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염증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관을 통해 염증 조직의 손상을 확인한 후에는 위 조직을 분쇄하여 직접 세포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 조직을 분쇄하여 세포를 분리하고 mRNA를 추출합니다. 이후 염증 인자인 COX-2의 mRNA 레벨을 확인해 본 결과 보시다시피 GVME를 처리한 그룹에서 발현량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결과를 통하여 GVME가 위험 모델의 염증이 일어난 위에서 위를 보호하고 염증 패스웨이 몰리큘들을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과탈다 크리스티플로라 발메탄올 추출물의 항염증 효능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세포 수준에서 GVME가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는지 분자적 기전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GVME는 싹을 타겟함으로써 인산화를 억제하고 염증 시그널링을 억제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세포 수준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이를 위염이 유도된 쥐의 모델에 복용시켜 위염의 호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조직의 염증 부위가 감소하고 조직 내에서 염증에 관여하는 COX-2의 발현 역시 감소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앞선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하며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세포 및 동물 실험에서 생체 내 독성이 없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GVME는 항염증 효능을 가지기 때문에 위염을 비롯한 관절염, 염증성 대장염 등의 치료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물성 유래의 천연물 신약은 평상시에도 복용할 수 있고 화학적 제제에 비해 장기 복용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성 염증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연구를 통해 명확한 분자적인 기전과 타겟 물질을 규명함으로써 그 효능이 입증되었고, 또 직접 위험 모델에서도 복용하여 위험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해당 신약이 많은 염증 질환 중 위험을 효과적으로 치료 및 보조하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염증 효능 연구를 진행하던 중 GVME가 항산화 효능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항산화 효능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반응성 있는 분자로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 분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면 조직 손상과 질병 및 노화가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우리는 항산화 효능이라고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이러한 활성산소, ROS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들은 1차적으로는 병원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정상적인 소식에도 손상을 가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ROS를 제거하게 되면 조직 손상을 줄이고 동시에 체내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효과 역시 얻을 수 있겠죠. 저희는 이러한 항염증과 ROS의 연관성에 클루를 얻어 DPPH와 ABTS 어세이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GVME를 처리한 그룹에서 활성산소의 제거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GVME가
강력한 항염증 효능과 더불어 이러한 항산화 효과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해줄 뿐만 아니라 복용 시 ROS로 손상된 조직 역시 복구하는 추가적인 효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가진 GVM이가 위험 치료제로서 개발되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